대만이 일본에게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한국을 비웃으며 핵잠수함 따위 만들 수 없다고 조롱하던 일본이 뒤에서는 대만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놀랐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중국 함대를 물리쳤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해협의 봉쇄를 풀어냈습니다. TSMC마저 무릎 꿇고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삼성의 기술력. 미국도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도대체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타이베이 국방부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저는 일본 방위성 연락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린즈하오 대만 국방전략관이라는 직함이 명함에 박힌 지 3년째였죠. 그동안 저는 일본을 절대적으로 믿어왔어요.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형님 나라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야마모토 연락관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린 국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이 움직이면 우리 자위대가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대만은 우리의 생명선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미국도 있고요. 야마모토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어요. 다만 절차상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고 우리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지원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부하 직원 왕젠프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큰 발표를 했던데요. 무슨 뉴스인데?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물었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답니다. 3,500톤급으로 5년 내 진수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고요. 왕젠프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뉴스 들었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부국장 천웨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모방에는 능하지만 독자 기술은 약하잖아요.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 제대로 만드는 건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이 감히 그런 걸 만들겠다고요. 기술도 없으면서 말이죠. 왕젠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곳들이 그건 상선이나 만드는 거지. 천웨이가 비웃었습니다.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특히 핵추진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했더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허세가 대단하네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잠수함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그냥 우스운 뉴스를 봐서 그래.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대. 아내도 피식 웃었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일본도 못 만드는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안 만드는 거거든. 근데 한국은 기술도 없으면서 만들겠다고 하니 웃기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밤부터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SNS를 보니까 한국 국방부가 핵잠수함 사업에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더군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과대망상 아닙니까? 세금 낭비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이 해낸 것들을 생각하면 또 모르죠. 조선 강국이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낙관적이네요.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애국심에 눈이 먼 건지. 다음날 출근해서 일본 연락관실에 들렀습니다. 야마모토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린 국장님,
어제 한국 뉴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우스운 일이죠. 핵잠수함을 만든다니. 야마모토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도 분석 중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설마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야마모토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시스템은 전혀 다른 문제죠. 원자로 설계, 방사능 차폐, 추진 효율 모든 게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린 국장님,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국은 때때로 예상을 뒤집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상을 뒤집는다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일본 기술을 배운 거고 조선도 유럽 기술을 들여온 거잖아요. 독자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마모토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왕젠프가 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만 요란한 거겠죠. 5년 후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젠프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잡아 끌었어요. 근데 국장님, 만약 정말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동아시아 해군 전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불과 이틀 후였습니다. 아침 브리핑 시간에 정보국 직원이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실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실탄 훈련이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축함 5척, 프리기함 3척, 그리고 잠수함 2척이 확인됐습니다. 훈련 해역이 우리 영해에서 불과 20회리 떨어진 곳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천웨이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위치라면 우리 북부 항구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명백한 위협입니다. 왕젠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일본에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곧바로 야마모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그가 받았어요. 야마모토 씨, 중국이 실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일본 자위대가 곧 대응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린 국장님, 잠시 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쿄와 협의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일본은 우리 편이니까요. 분명히 움직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야마모토 씨,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아직 본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린 국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야마모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율도 필요하고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하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시간이 걸린다니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천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일본은 뭐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곧 움직일 겁니다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왕젠프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입니까? 중국 함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무역선들이 못 지나갑니다. 이미 3척이 회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고지라는 게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훈련 구역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부 항로까지 막히게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야마모토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체 언제 움직입니까? 린 국장님,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신중론이 우세해서요. 신중론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신중하게 지켜본다고요.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야마모토가 난처하게 말했어요. 특히 경제관계를 고려하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고 있으란 겁니까? 미국에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방법일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일본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 나라라고 불렀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였어요. 천웨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세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1시간 후 천웨이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 측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천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일본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때 왕젠프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속보입니다. 한국이 3,500톤급 핵잠수함 첫 진수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게 진짜였단 말이야.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천웨이가 중얼거렸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냈네요. 고작 3년 만에. 왕젠프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안 움직이는데 한국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사흘 전만 해도 비웃었던 한국이 실제로 핵잠수함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일본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중국 훈련거는 어떻게 됐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심각해 보이던데. 일본이 곧 움직일 겁니다. 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죠.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나 봐요.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한국의 핵잠수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때때로 예상을 뒤집는 나라니까요. 그 예감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됐습니다. 도쿄 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죠. 저는 대만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했고 일본이 이번에는 확실한 입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포럼 첫날 아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이라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단장이었죠. 개회사가 끝나고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 위협과 대응이었어요. 사회자가 각국 대표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일어났어요. 외무성 국장이라는 사토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중국을 비판하겠지. 사토가 입을 열었어요. 동아시아의 평화는 대화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관련국이 자제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제하라고요. 중국이 실탄 훈련으로 위협하는데 자제하라는 겁니까? 사토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의 정신에 따라 어떤 군사적 긴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대응책도 없었죠. 그냥 평화와 대화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에 주먹을 쥐었어요. 필리핀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베트남 대표도 이어서 말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우리 안보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메모를 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토를 따로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피했어요. 대신 야마모토가 나타났습니다. 린 국장님, 점심 같이 하시죠.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야마모토 씨,
아까 발표는 뭡니까? 중국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야마모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린 국장님, 공식 석상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따졌죠. 이럴 때 일본이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각국의 국방 전략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먼저 발표했고 호주가 이어갔죠. 그 다음 순서가 한국이었습니다. 김준혁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지켜봤죠. 김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지켜야 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김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일본은 중국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저는 김준혁을 찾아갔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김제동님,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대만에서 오신 분이시죠.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보복이 있을 텐데요. 김준혁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겁나면 나라를 못 지키죠. 그가 대답했어요. 우린 평화를 직접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지켜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일본이 지켜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준혁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린 국장님,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국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핵잠수함을 만들었고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반면 일본은 말만 많고 행동은 없었어요.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환담을 나누고 있었죠. 저는 일본 대표단 테이블로 갔습니다. 사토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토 국장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한국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토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외교는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효과적이었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을 자극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늘어놓는 게 지겹더군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왕젠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국장님, 중국 함대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선 7척이 회항했어요.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침묵했고 한국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죠. 도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침 긴급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국장이 보고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모든 선박에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봉쇄라니요. 실질적으로는 봉쇄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석유 수송선 3척이 중국 해군에 의해 저지당했고 식량 운반선도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천웨이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가오슝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들도 출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대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 봉쇄였습니다. 왕젠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대로 가면 일주일 내로 석유가 바닥납니다. 식량도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곧바로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사님을 바꿔주세요. 잠시 기다려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10분을 기다린 후에야 대사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 국장님,
대사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는 나중에 하십시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대만이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이 필요해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냉랭했어요. 하지만 지금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본이 나서야 할 때 아닙니까? 린 국장님, 비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우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절차, 승인, 협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에 직접 연락하자. 천웨이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대사관 정무공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린 국장님,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요. 직접 개입은 어렵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요. 다만 외교적 채널을 통해 압박하겠습니다. 외교적 채널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지금 당장 배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일본도 미국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오후까지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미국 국무부, 심지어 UN 대표부까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젠프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국장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쉴 수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때 천웨이가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3,500톤급 핵잠수함의 첫 진수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검은색 잠수함이 나왔어요. 부산 조선소의 진수대에서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진짜였단 말이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왕젠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정말 해냈어요. 3년 만에요.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수함의 세부 재원이 공개됐어요. 길이 83m, 폭 9.6m, 수중 배수량 3,500톤, 핵추진 시스템으로 무제한 항해 가능.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일이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천웨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봉쇄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핵잠을 진수하고 있네요. 왕젠프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항공편까지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해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일본 대사관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대사가 직접 받았습니다. 린 국장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고립되고 있어요. 대사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쿄에서 답이 왔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왜입니까? 저는 소리쳤어요. 우리가 동맹이 아닙니까? 린 국장님, 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도 입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에요.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움켜쥔 채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돈 문제였구나. 동맹이니 형제니 하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이베이 시내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왕젠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 막막함은
다음 날 아침 긴급 국방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였어요. 청사 최상층 회의실에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국방전략관 자격으로 배석했죠.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현 상황을 보고하시오. 국방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량은 5일치밖에 남지 않았고 식량 수급도 불안정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구체적 지원 약속은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엔도 성명서만 낼 뿐입니다. 그때 젊은 장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군 작전과장 류명철이었어요. 30대 후반의 패기 있는 장교였죠. 대통령 각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경제부 장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한국과 협력하다니요. 왜 안 됩니까? 류명철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군 전력이 있어요. 경제부 장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TSMC를 생각해야 합니다. 삼성과 경쟁 관계인데 어떻게 협력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예요. 그 순간 재계 대표로 참석한 TSMC 부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험해집니다. 삼성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류명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할 때입니까? 우리 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경제부 장관이 맞섰어요. TSMC는 대만 경제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끝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지러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해군만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외부 지원이 필요해요. 일본이 안 움직이는 이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TSMC 부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경쟁자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리 없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류명철이 소리쳤어요.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방부와 경제부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했고 재계 인사들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린 국장, 전략관으로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분명 우리 산업의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럼 협력하자는 겁니까? 경제부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단기적으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게 무슨 애매한 소리냐? 류명철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데. 천웨이가 자료를 들고 발언했어요. 만약 한국과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까요?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양안보 협력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해군의 호위 아래 우리 수송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예요. TSMC 부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이 뭘 요구할까요?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협상 과정에서 막아야죠. 외교부 장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TSMC 부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삼성이 호시탐탐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는데 빌미를 줄 순 없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적이자 동맹이라니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경제적으로는 분명 경쟁자였어요. TSMC와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모이겠습니다. 각자 더 생각해보시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류명철이 다가왔습니다. 린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익 계산만 하고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경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자는 겁니까? 그가 분개했습니다. 일본은 안 움직이잖아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왕젠프가 급히 달려왔어요. 국장님, 또 나쁜 소식입니다. 이제 뭡니까? 석유 비축량이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대요. 3일이면 바닥난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을 미룰수록 상황은 악화됐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회의 장면이 재생됐어요. 한국과 협력하자는 목소리, TSMC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그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결정은 났어요.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죠. 너무 복잡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왕젠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대요. 또 삼성 얘기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이번엔 다릅니다. 왕젠프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3나노 공정 기술인데 우리가 개발 중이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먼저 발표해버렸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혁신적인 GAA 구조의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45% 감소하고 성능은 23% 향상됐어요. 천웨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TSMC 측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대요. 오전 10시 TSMC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기술 담당 부사장 천리밍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GAA 기술은 최소 2년은 더 걸려야 해요. 삼성이 어떻게 이걸 해냈죠? 연구소장 장웨이핑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로는 삼성도 개발 단계였어요. 양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하지만 해냈잖아요. 천리밍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우리 로드맵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기술이 정말 작동합니까? 혹시 과장된 거 아닐까요? 천리밍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테스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 보여줬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장웨이핑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까? 삼성이 공개한 실제 테스트 장면입니다. 화면에는 삼성 화성 캠퍼스의 클린룸이 나왔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웨이퍼를 검사하고 있었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3나노 GAA 공정으로 제작된 칩의 실시간 성능 테스트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각종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전력 효율, 처리 속도, 발열량 모든 지표가 기존 기술을 압도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부터 양산합니까? 삼성 사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객사에 공급 시작합니다. 천리밍이 영상을 껐습니다. 보셨죠? 저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양산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장웨이핑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빨리 진행해둬요. 그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애플과 엔비디아가 벌써 삼성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TSMC의 최대 고객들이었죠.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천리밍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경쟁자라고 부르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를 추월해버렸어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이요? 천리밍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기술 협력 건으로 긴급 미팅을 요청했답니다. GAA 기술 관련해서요. 저는 이상했어요. 일본이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삼성 발표 직후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천리밍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들도 삼성 발표 보고 놀란 거죠. 일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상당히 다급한가 봐요. 장웨이핑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협력을 제안하는 거죠?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쿄의 일본 반도체 연구소와 연결됐어요.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긴장돼 보였습니다. 옆에 연구원 2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TSMC의 GAA 기술 개발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양산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천리밍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삼성에 1년 정도 뒤처져 있어요. 양산은 빨라야 내년 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연구원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일본의 선진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협력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장웨이핑이 물었어요. GAA 구조에 대한 일본의 독자 기술이 있습니까? 소장이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자세한 자료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밀 사항이라 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미팅부터 잡으시죠. 그 반응이 수상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밝히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개요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야의 기술인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소장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게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요.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자료 정리가 덜 됐습니다. 다음 주에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죠. 천리밍이 추궁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공정 단계의 기술인지는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공정입니까? 후공정입니까? 소장이 당황하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어요. 양쪽 다 포함됩니다. 전반적인 기술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애매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천리밍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안 말하더군요.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장웨이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기술이 정말 있다면 최소한 개요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회피하더군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마치 기술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연구진 3명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직원이 보고하더군요. 짐이 이상하게 적었다고요. 기술 자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노트북 하나씩만 들고 왔답니다. TSMC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일본 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이상했어요. 제목만 거창할 뿐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차세대 GAA 기술 혁신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막상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론뿐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너무 기초적이었어요. 이론적인 설명뿐이고 실제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프도 없고 실험 결과도 없었죠. 장웨이핑이 물었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는 없습니까? 수율 데이터나 성능 지표 같은 것 말입니다. 일본 연구원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 실험 단계라서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천리밍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파일럿 테스트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일본 소장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 단계는 아니고요. 이론적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협력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리밍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협력합니까? 이 정도 자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슬라이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출처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학술 논문이나 공개 특허였습니다. 독자 기술이 아니라 그냥 공개된 자료를 짜깁기 한 거였어요. 일본 소장이 변명했습니다. 곧 개발될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TSMC와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시간만 주시면요. 천리밍이 비웃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요. 삼성은 이미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개발을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일본 연구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은 애초에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TSMC와 연결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우리 기술을 엿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본 연구진이 나가자 천리밍이 화를 냈습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였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뒤처져 있어요. 아니, 뒤처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한 것 같던데요. 장웨이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온 진짜 목적은 협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기술 수준을 파악하려고 온 거죠.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왕젠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정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그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급, 일본 기업의 TSMC 기술 유출 시도 적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정보부가 3개월간 추적 끝에 일본 산업 스파이 조직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리더는 일본 미쓰이 전자 반도체 사업부 과장 출신이었고 나머지 둘은 기술 요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치밀했어요. 먼저 대만에 있는 일본계 장비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그 회사는 TSMC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였어요. 정상적인 업무 관계를 이용해 TSMC 내부로 침투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장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TSMC 공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클린룸 출입 권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몰래 사진을 찍고 도면을 복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7나노 공정 기술의 핵심 자료였어요. 공정 파라미터, 장비 세팅값, 수율 향상, 노하우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자료가 일본으로 전송된 상태였어요. 암호화된 이메일과 클라우드를 통해서 말이죠. 정보부는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천웨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TSMC 보안팀이 정기 점검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협력업체 직원이 담당 구역이 아닌 곳까지 돌아다닌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CCTV를 분석해보니 그 직원이 몰래 사진을 찍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즉시 정보부에 신고가 들어갔고 3주간의 추적 끝에 전모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숙소를 급습했을 때 노트북 3대와 외장하드 5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TSMC의 기밀 자료가 가득했어요. 공정도면, 내부 회의록, 기술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왕젠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보세요. 저는 파일을 끝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일본 정부 관여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보부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체포된 스파이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고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산 출처였습니다. 스파이 활동에 사용된 자금 일부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에서 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개발비였지만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 활동비로 사용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던 우리가 조직적으로 털리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도 동맹이라던 일본 정부의 묵인 하에요. 천웨이가 분노했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배신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롱한 거예요. 왕젠푸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국장님, 이 뉴스 터지면 대만 전체가 들끓을 겁니다. 지금 당장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만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어요. SNS에는 항해 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 도둑이었어. 이제 일본은 끝이다. 믿었던 우리가 바보였어.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분노는 사흘 만에 정부 차원의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죠. 저는 국방전략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대통령이 정보국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일본 스파이가 우리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게. 정보국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확실합니다. 각하. 체포된 3명 모두 자백했습니다. 일본 미쓰이 전자 소속이고 TSMC 7나노 공정 기술 유출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침투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물었죠. 협력업체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정보국장이 설명했어요. 6개월간 TSMC 협력사에 근무하며 내부 자료를 빼냈어요. 이미 상당량이 일본으로 전송됐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제부 장관이 분개했습니다. 동맹이라더니 뒤통수를 친 겁니까? TSMC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데.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형님 나라라고 부르며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도와달라던 우리를 뒤에서 털고 있었다니.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를 소환하시오.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 일본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배석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냉랭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일본 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개인의 일탈 행위입니다. 정부와는 무관해요. 개인이요.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미쓰이 전자는 일본 정부와 긴밀한 기업 아닙니까? 모르쇠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대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뿐이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대사님,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차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며 미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은 훔쳐가려 했던 겁니까? 대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기술 자료의 즉각 반환을 요구합니다. 대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이베이 시내가 보였지만 기분은 착잡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만 정부가 일본 산업 스파이 3명을 공식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죠. 방송마다 특집 뉴스를 내보냈어요. 앵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동맹의 탈을 쓴 도둑이었던 겁니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어요.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더 이상 일본을 믿지 말자. 한국을 봐라. 저들이 진짜 강한 나라다.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왕젠프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일본과 손절하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그럴만도 하지.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믿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에서 23%로 급락했어요.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34%에서 68%로 급상승했습니다. 천웨이가 보고했어요. 국장님, 국회에서 난리예요. 야당이 친일 외교 노선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중계 화면을 켰습니다. 야당 대표가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정부는 일본만 믿다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봉쇄할 때 일본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우리 기술을 훔쳐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야당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핵잠수함을 만들었고 반도체 기술도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TSMC가 위험해집니다. 경제를 생각해야 해요. 하지만 야당 의원이 받아쳤습니다. 일본이 우리 기술을 훔쳐가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적어도 정면으로 경쟁하지 뒤에서 훔쳐가진 않아요. 저는 TV를 끄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형님 나라였고 한국은 하찮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은 배신자가 됐고 한국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왕젠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이제 입장을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과 협력하는 쪽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긴급 안보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해요. 국방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들의 해군력은 실질적이고 기술력도 검증됐어요. 경제부 장관도 이번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TSMC도 이번 사건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는 쪽으로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린 국장, 한국 측에 접촉해보시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네, 각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야 한다니.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류명철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드디어 결정하셨군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류명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실리로 움직여요. 우리가 진심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면 받아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믿었던 일본은 거짓의 나라였고
무시했던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된 겁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는 다음날 아침 뉴스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왕젠프가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난리예요. 무슨 소리야?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 증시 창을 띄우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전날보다 12% 급등했어요. 장 시작 30분 만에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었죠. 천웨이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화오션도 보세요. 핵잠수함 건조업체인데 15% 올랐어요. 현대중공업도 상한가 직전이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한국 방산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었어요. 한화,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든 종목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왕젠프가 뉴스를 틀었습니다. 한국경제방송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 발표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며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TSMC를 추월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예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TSMC가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추월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천웨이가 다른 뉴스를 보여줬어요. 대만 언론이었습니다. 대만 최대 경제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시대가 온다. 삼성, TSMC 시총 격차 50조 원 이내로 좁혀. 기사 내용을 읽으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TSMC 시총이 삼성의 2배였는데 이제는 거의 따라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왕젠프가 소셜미디어를 보여줬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죠. 우린 일본만 믿다가 세상을 놓쳤어. 삼성이 TSMC를 뛰어넘을 줄 누가 알았겠어.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구나. 이제 대만도 정신 차려야 해. 댓글들을 보며 저는 착잡했습니다. 국민들이 먼저 깨닫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TSMC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천리밍 부사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오후 2시 TSMC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천리밍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린 국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애플이 삼성과 계약을 논의 중이래요. 우리 최대 고객인데 확실한 정보입니까? 제가 물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어요. 그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프로세서를 삼성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웨이핑이 끼어들었어요. 차세대 AI 칩을 삼성에 맡기려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주요 고객을 다 빼앗기겠어요.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TSMC의 위기는 곧 대만 경제 전체의 위기였어요. 우리 GDP의 15%가 TSMC에서 나오니까요. 천리밍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해줘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 완전히 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답해했어요. 기술 격차는 이미 벌어졌는데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TV에서 또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방 관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두 번째 핵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첫 번째보다 6개월 빨라진 일정이에요. 화면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아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왕젠프가 중얼거렸어요. 저들은 멈추질 않네요. 핵잠수함도 만들고 반도체도 앞서가고. 천웨이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대만 국회 반응 보셨어요. 이제 한국과 손잡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중계를 켰습니다. 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부상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반도체에서 TSMC를 위협하고 국방에서는 아시아 최강으로 올라섰어요. 우리가 일본만 믿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질주했습니다. 여당 의원도 이제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시오.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한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이베이 시내에 전광판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삼성 광고였습니다. 스마트폰, TV, 반도체 모든 곳에 삼성 로고가 있었죠. 왕젠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이제 한국에 연락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대만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TSMC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TSMC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요. 제가 안심시켰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가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똑같았어요. 모두 한국 얘기뿐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약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어요. K-팝 아이돌 그룹의 공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타이베이 아레나가 환호하는 팬들로 가득했어요. 대만 젊은이들이 한글로 된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도 요즘 한국어 배우겠대요. 한국 드라마 보고 싶다고.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까지 한국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인에 대만 관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만, 한국과의 협력 타진, 경제, 안보 동반자 모색. 댓글을 읽어봤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늦었지만 환영한다. 대만도 깨달았구나.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함께 가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만을 비웃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과의 차이였죠. 그 차이를 실감하게 된 건 바로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왕젠프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청사로 오셔야 합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국방부 청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작전실에 도착하니 이미 긴급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대만 해협이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어요. 붉은색 점들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차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중국 해군 구축함 8척, 프리기탐 5척, 잠수함 3척이 확인됐습니다. 해협 중간선을 넘어 우리 영해 12해리밖에 집결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전 훈련 때보다 2배 이상입니다. 참모차장이 답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실탄 사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현장 영상이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중국 군함들의 주포가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포탄이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겨냥 지점이 어딥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가오슝 항구에서 북쪽으로 25해리 지점입니다. 참모차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우리 주요 항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쟁 위협 아닙니까? 네, 각하.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법상 무력 시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천웨이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민간 항공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 구역을 확대했대요. 타이베이 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공항 관제탑의 영상이 나왔어요. 관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행 3편, 싱가포르행 2편이 회항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국 측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대요. 왕젠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하늘길까지 막힌 겁니까? 바다도 막히고 하늘도 막혔어요. 대만은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바라봤어요. 미국과 일본에 즉각 연락하시오.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미 여러 번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말뿐이었거든요. 30분 후 장관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중하게요. 국방부 장관이 분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신중하게 검토한다니요. 일본은요? 대통령이 다시 물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일본은 또 입으로만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작전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중국 함대가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더 좁히고 있습니다. 참모 차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이제 영해 파레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파레리라니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우리 영해 바로 코앞 아닙니까? 네, 각하. 참모 차장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해 침범도 시간 문제예요. 우리 해군은요? 국방부 장관이 물었죠. 구축함 2척과 프리기함 3척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참모 차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만으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타이베이 시민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곧 이 소식을 알게 될 겁니다. 공포가 번질 거예요. 왕젠프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SNS에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중국 군함이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저는 그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급박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천웨이가 TV를 켰습니다. 새벽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 인근까지 접근한 상태입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불을 뿜는 군함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고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졌어요. 타이베이 공항에는 출국하려는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공항 터미널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한 외국인이 카메라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집에 보내주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TV를 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외부 도움 없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한국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장관을 바라봤어요. 한국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대응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도와줄까요? 외교부 장관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텐데요. 류명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미국은 안 움직이잖아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니까 협상 여지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각 한국 측에 연락하시오.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작전실 스크린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였어요. 한국 해군 국제해상안전선 개방작전 발표. 인도주의적 통로 확보 나서.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크린에 뜬 속보를 모두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웨이가 비공식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공식 발표문이 올라와 있었죠. 대한민국 해군은 대만 해협의 긴박한 상황을 우려하며 국제해상안전선 개방 작전을 즉시 실시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읽고 또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나선 겁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입니까? 참모 차장이 한국 브리핑을 확인하고 답했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 3척과 호위함 2척 그리고 보급함 1척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핵잠수함은요? 국방부 장관이 물었죠. 언급은 없습니다. 참모 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호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젠프가 실시간 브리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한국 부산항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항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함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대는 6시간 내에 출항합니다.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상의 항행 자유를 수호할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일본은 며칠 동안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몇 시간 만에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류명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들이 진짜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이 걱정했어요. 충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한국의 일방적 개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변인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 내정입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단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민간 선박의 안전은 인류 공통의 가치입니다. 천웨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답변 보세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정말 외교를 잘하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명분도 확실했어요. 인도주의와 국제법을 내세우니까 중국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 한국 함대가 부산항을 출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시간 중계 영상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선두로 5척의 군함이 일렬로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 늘어선 해군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부두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함대가 지나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부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젠프가 휴대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인지 비공식 브리핑 장면이 유출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SNS를 보니 대만 네티즌들이 한국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일본은 말만 하는데 한국은 행동하네요. 이제 누가 진짜 동맹인지 알겠어요. 함께 중국에 맞서요. 댓글들을 보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오후 3시. 한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푸른색 점들이었어요. 아군 신호였습니다. 한국 함대입니다. 참모 차장이 보고했어요. 중국 함대에서 15헬이 떨어진 위치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요? 대통령이 물었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함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에 현장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국 구축함들이 대만과 중국 함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천웨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중국 함대와 우리 사이에 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한국 군함들은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죠. 류명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에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충돌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 함대가 서서히 후퇴하고 있었어요. 참모 차장이 놀라서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0에 12헬이 밖으로 물러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레이더 추적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이 물러선 거였어요. 한국 함대 앞에서요. 왕젠프가 중국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짧은 논평이 나왔대요.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훈련 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인도주의적 통로는 존중한다고 하더군요. 천웨이가 비웃었어요. 물러서면서도 체면은 지키려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앞에서 물러선 겁니다. 대통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 감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즉시 청와대에 연락하시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중국을 막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만의 저녁 뉴스는 어떻게 흘러나간 건지 유출된 브리핑 영상 속 한국 얘기로 도배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침묵의 작전이 중국 해군을 물리쳤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평화를 지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한국은 새로운 아시아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외교와 군사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작전이었어요. 왕젠프가 대만 SNS를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 저들이 우리를 구했어. 일본은 뭐 했어? 한국이 진짜 강한 나라구나. 저는 화면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또 움직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봤어요. 한국이 우릴 도와줬어요. 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친구예요. 진짜 친구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이베이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어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제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제목을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만 경제 위기 분석 및 대응 방안. 왕젠푸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봉쇄 기간이 짧았는데도 피해가 커요. 저는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출 손실 23억 달러. 관광 수입 감소 8억 달러, 항공산업 손실 5억 달러, 천웨이가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심리예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가 전쟁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날 오후 TSM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리밍 부사장이 긴급 미팅을 요청했어요. 저는 곧바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천리민과 장웨이핑뿐만 아니라 대표까지 나와 있었어요. 심각한 분위기였죠.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린 국장님,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삼성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가 무겁게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TSMC가 삼성에 손을 내밀다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천리밍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해요. 한국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입니까? 제가 물었죠. 장웨이핑이 자료를 펼쳤어요. 3나노 이하 공정 기술 공동 개발, 장비 공동 구매, 그리고 생산 거점 다변화입니다. 한국에 일부 생산 라인을 둘 수도 있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국 TSMC가 굴복한 거였어요. 삼성에게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린 국장님,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도와주십시오. 한국 측과 접촉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경제참사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린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TSMC가 삼성과 협력을 원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사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기술 협력, 장비 공동 구매, 생산 거점 분산 등이요.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한국은 이미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협력에 동의하지만 협상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소는 한국 울산이었습니다. 저는 대만 협상단 일원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TSMC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였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영접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당당한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이미 승자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이 특별히 준비한 일정이었어요. 천리밍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조선소를 보여주는 거죠?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버스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거대한 건식 도크에 검은색 잠수함이 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이었어요. 실물을 보니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8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표면은 매끄럽게 마감돼 있었어요.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글자가 선체에 새겨져 있었죠. 저게 한국의 핵잠이라니.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천리밍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저걸 만들었다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TSMC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2번함입니다. 1번함은 이미 작전 배치됐고 3번함은 현재 건조 중이에요. 5년 내에 6척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잠수함 주변을 돌아보는 동안 한국 해군 장교가 합류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준장이었어요.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손을 맞잡으며 물었어요. 장군님,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믿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주려는 거였죠.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후에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그랜드 호텔 회의실에서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전향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천리밍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에요. 둘째, 생산 거점은 한국과 대만 양쪽에 둡니다. 셋째, 안보 협력도 병행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었어요. 한국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TSMC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조건대로 하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측 모두 진정성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이죠. 함께 손잡으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약했지만 함께라면 강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울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핵잠수함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행동하는 나라였구나.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 깨달음은 다음날 아침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호텔 조식 시간에 한국 측에서 특별 일정을 제안했어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겠냐는 거였죠. TSMC 대표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경쟁자지만 이제는 파트너가 될 회사니까요. 버스를 타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공장 건물들과 연구동이 보였습니다. 천리밍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저들도 우리만큼 투자했구나. 아니, 어쩌면 더 많이 했을지도. 반도체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기술 담당 부사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대만에서 온 동료 여러분.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동료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부른 거예요. 클린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니 미래 세계 같았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이것이 3나노 GAA 공정 라인입니다. 삼성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현재 양산 중이며 수율도 안정화됐습니다. 장웨이핑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85% 이상입니다. 부사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곧 90%까지 올릴 겁니다. TSMC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그 정도 수율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달성하셨군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라잡은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기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TSMC 측이 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삼성 측이 답변했어요.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천리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와 협력하려는 겁니까? 삼성이 이미 우위에 있는데요. 삼성 부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지 않습니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도 필요해요. 함께 성장하는 게 더 큰 파이를 만듭니다. 그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독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 해군 장교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조선소에서 봤던 그 준장이었어요. 그가 식사하며 물었습니다. 린 국장님, 어제 핵잠수함 보고 어떠셨습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정말 강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죠. 올바르게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핵잠을 만든 이유는 침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동맹을 도울 수 있는 힘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조용히 사용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해요. 일본처럼 남에게만 의존하면 위기 때 도움받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삼성 기술진과의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 삼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TSMC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GAA 기술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거예요. 장웨이핑이 답했죠. 우리도 GAA 양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네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경쟁자였던 두 회사가 이제 파트너가 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삼성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린 국장님,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따라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만을 돕는 이유는 단순한 이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우리도 같은 처지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옆에서 살아가는 중견국이죠. 혼자서는 버티기 힘듭니다. 함께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뭉클했어요.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말만 많았지만 한국은 행동합니다. 기술도 베끼는 게 아니라 믿고 싸는 거예요. 믿고 싸는다. 저는 그 표현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려 했습니다. 저녁에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만과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함께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TSMC 대표가 답사를 했어요. 한국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나라. 한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한 달 전 한국을 비웃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천리밍이 말했습니다. 린 국장님, 이번 방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자세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왕젠프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믿었던 일본은 침묵했고 세상을 바꾼 건 결국 한국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핵잠수함도 화물선도 미래를 향한 배들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릴 출장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새로운 시작. 첫 문장을 썼습니다. 믿었던 일본은 침묵했고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대만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함께였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해군 준장이었어요. 린 국장님, 무사히 귀국하십시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함께 이 바다를 지켜갑시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빛이 있었습니다.